네, 우크라이나 정말 큽니다. 영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큽니다. 참으로 큽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여기 수도 키예프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드니프로 강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러시아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다 러시아 루스가 러시아란 말이죠. 벨라는 하얗다는 뜻이고 벨라루스 하얀 러시아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얀 러시아냐? 벨라루스를 가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독일 가면은 블랙 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흑림. 숲이 검어요. 얼마나 이게 지나면 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벨라루스를 가면은 하얗습니다. 산이. 다 하얘요. 나무로 가득 차 있는데 다 하얘요. 우리는 눈이 내려야 하얀데 거긴 눈이 안 내려도 사시사철 하얘요.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자작나무, 그 자일리톨 만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가지도 잎도 뭐 다 하얗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산에 나무가 가득 찬데 하얀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벨라루스 가면은 이제 그런 점이 재미있어요. 벨라루스 수도가 미인스크인데 서구하고 국교를 맺지 않는 몇 나라 되지 않는 유럽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죠. 네, 벨라루스가. 들어가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사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인가 있어서 거기서 비자 받아야 들어가고 하는데 나라는 참 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하얘니까요. 이게 백러시아죠. 벨라루스 그러니까 백러시아죠. 그렇죠. 하얀 러시아죠. 왜 하얀 러시아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하얗습니다. 러시아 사람보다 더 하얗고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그 여성들이 벨라루스 여성들입니다. 백러시아 여성들. 그냥 러시아 여성보다 훨씬 더 정말로 미인. 거기는 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이탈리아 남자고 여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여자는 벨라루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청년이 영화배우가 벨라루스에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이 무슨 헐리우드 무비스타트처럼 이렇게 정말. 그래서 사람이 하얗고 땅이 하얗고 그래서 하얀 러시아 이렇게 벨라루스. 근데 원래는 이게 전부 다 소비에트 유니온의 이쪽에 이제 그 거대하게 이쪽에 카자흐스탄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이게 카자흐이 정말 큽니다. 이쪽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이렇게 나라들과 이렇게 동구권 나라들이 소비에트 유니온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을 구성을 했다가 1988년도에 이 골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죠. 그래서 개혁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사회주의의 패배로 인해서 원래 이거를 공산주의 정권을 각 나라마다 다 세워가지고 하나로 합병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공산주의 정권을 다 나라마다 하나씩 세워졌어요. 그래서 합병시켰던 거라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붕괴되니까 자체로 안에서 전부 다 이제 고유한 민족성을 따라서 이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여기서 시작된 이 키예프가 바로 러시아의 시작이다. 러시아의 시작. 이 키예프 러시아가 988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1988년이잖아요. 지난 세기에 엄청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1988년에 러시아의 개방이지 않습니까? 이게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70년 딱, 70년 마치 포로기처럼 70년 거치고 나서 러시아가 열렸는데요. 북한도 70년이면 열려요. 1945년에서 이제 70년 잡으면 45년에 근데 북한 문제가 두드러진 건 아니고 우리가 그 47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그 보도를 가르기 시작했고 48년에는 국가가 따로 됐기 때문에 2017년이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뭔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요. 역사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에 그 사회주의 혁명 시작을 해가지고 딱 70년 되니까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개방됐어요. 오픈됐어요.
그 절대 70년 이상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역사의 한 중요한 미스테리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미스테리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1988년에 러시아의 이 등장, 그리고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지는데 개혁 개방이 시작됐죠. 근데 이때가 천년되는 해라니까요, 러시아에. 쉽게 해서 러시아가 988년, AD 988년 블라디미르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블라디미르, 물론 그 이전에 올가 여왕이 있었지만은 그의 손자인 블라디미르, 중간에 이제 스비아투슬라브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블라디미르가 서자 출신으로 해서 대왕이 됐죠. 그래서 블라디미르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정교회라고 부르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우크라이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러시아의 문화적인 수준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신앙이 문화를 규정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이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결정을 예를 들면 하나. 캔터베리 대성당 8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800년 전에. 그러니까 일단 신앙이 중세에서는 전체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 생산해내고 산출해내는 그 문화 자체가 중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집이 되면은 이 엄청난 이 그 소위 역사에 있어서 그 국가의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문화를 그릇으로 삼아서 국가의 에너지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 있어서는 동방교회를 받아들였다는 거,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러시아의 중심인데 서방 지역에 있어서 변방이죠.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변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의미인데, 그거가 이제 하나의 경계선에 있는 국가다. 저 변방에 있는 국가다. 그런 뜻이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유럽으로 하자면은 변방이라는 게 국가 이름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 이 키예프 러시아에 출발하고 나서 전성기는 불과 200년에 불과하고 1240년대에 몽골의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 지배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1200년대부터 몽골 지배가 200년간 시작됐다. 1400년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몽골 지배가 200년간 이루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때 유럽에 팔리거나 이쪽에 끌려간 노예들의 절대 다수는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한때 러시아는 200년간 노예였습니다. 흑인 노예보다도 훨씬 더 먼저 광범위하게 세계에 노예됐던 민족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이었습니다. 전부 다 몽골이 잡아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랬거든요. 노예로. 항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몽골에 항전을 하면 이제 가만두질 않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북쪽인 모스크바에서 발전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이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스크바에서 점점 1200년대 중반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모스크바에도 그 전에 공작이 있었죠. 대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우리로 치고 하면 귀족이죠. 호족, 지방 호족이죠. 왕은 아니고. 근데 대공인데 우크라이나를 기점으로 한 키예프 러시아가 무너지니까 이쪽을 점점 이쪽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몽골은 위 모스크바까지 한 번은 공격을 하지만 이후로는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상 모스크바가 러시아인들의 1400년대 이후부터는 모스크바 러시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반 3세가 이반 대제라고 불리우는데, 러시아를 독립해내고요. 몽골 지배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모스크바 러시아 시대를 엽니다. 근데 지금도 모스크바인데 왜 모스크바 러시아 시대라고 그러나? 1700년대에 이
여기에 있는 세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깁니다. 러시아가. 그게 이제 표토르 대제에 의해서 옮기니까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다시 모스크바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수도인 것은 20세기에만 수도였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1700년대, 1800년대까지 200년 동안 여기 세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였다가 몽골에 멸망하니까 모스크바가 국가로 성장하면서 여기 대공의 지기도 모스크바 이제 왕의 이제 그 칭호를 사용하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니까는 비잔틴 제국이 사용하던 황제 칭호를 짜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대공이 황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위를 이었다고 이제 문장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모스크바 러시아 시대를 1700년대까지 이루어가죠. 그래서 이때 이반 3세에 이어서 그의 손자뻘인 이반 4세, 뇌제가 무서운 황제니까 뇌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뇌제가 바로 그 아들 죽인, 며느리 두들겨 패고 아들 죽인 황제였다.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말년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반 뇌제가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내도 독살당해서 죽은 것이 거의 분명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격이 아주 포악해지고 난폭해져서 말년에 있어서는 가기만 하면 사람들 하도 많이 죽여서 어느 누구도 그리 찾아가지 않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도 이제 죽이고 나서 말년에 있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수도사가 되기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은 수염을 많이 길렀어요. 전부 다 수염을 많이 길렀습니다. 저 수염은 나중에 다 깎이게 됩니다. 러시아 근대화에 의해서 우리의 단발령처럼 다 깎이게 됩니다. 이 이반 뇌제, 이 포악한 뇌제가 러시아의 한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네. 대신 이 바실리 성당이라고 하는 성자 바실리가 바질이라는 이름, 바실리, 사람, 바보 성자 이름이었죠. 바보 성자. 이거는 독립적인 하나의 채플입니다. 여기서 여기 연결 안 돼 있어요. 들어가면 출구 따로, 요거 출구 따로, 요거 출구 따로, 요 뒤에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채플은 작은 예배실을 채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채플이 9개가 있죠. 이 안에 곳곳에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바실리 채플이에요. 각각의 채플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성자가 러시아가 존경하는 성자 바실리, 바보니까. 바보가 존경받는 거예요. 순진하고 그러니까. 바보가. 사람이 뭐 많이 알고 그러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은 지식은 사람을 괴롭게 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적인 보물이죠. 500년 전에 건축된 건데 모스크바 바로 이 건너편에 크레물린이 있어요. 크레물린, 러시아의 그 크레물린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스크바를 가게 되면 모스크바 광장에 다 이걸 보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교회는 특징이 전부 다 이런 큐폴라로 교회를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비잔틴 지역은 둥근 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서구에 있어서는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제가 웨스트민스터 보여드렸는데 크게 캔터베리 대성당 보여드렸죠. 십자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비잔틴 교회들은 전부 다 큐폴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예.
돛담배, 돈 모습으로 돼 있으면서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소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작은 세계를 상징하면서 그 작은 세계 안에서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의 도시다. 배이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은 거는 전부 다 러시아 교회들입니다. 다 러시아 교회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지어진 교회당을 봤다. 그럼 누구 교회입니까?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교회의 십자가의 특징은 전부 다 이 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갈라져 있죠. 보이셔요? 이렇게 십자가 밑에 이렇게 다 발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러시아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러시아 종교회가 따로 있고 다른 지역도 종교가 따로 있고 그러면? 그렇죠. 종교회는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종교회라고 부르니까 네. 좋은 질문이세요. 종교회는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가 키예프 러시아일 때 여기 비잔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받아들였잖아요. 여기 콘스탄티노플 수도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여기 교회가 정통교회지 않습니까? 동방에 있는 교회는 정통교회. 여기를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 여기는 로마 교황이 표준이다. 이렇게 카톨릭의 표준이란 말이니까 로마 교황이 표준인 교회. 카톨릭이란 말이 유니버설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표준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고 동방은 각각의 지역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만 예배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지도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통일된 지도력 아래 있죠. 그 다음에 수도원 중심이죠. 베네딕트 수도에, 프란시스 도미니칸 수도에. 그리고 이제 예배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카톨릭 예배가 많이 복잡하다 생각하지만 동방교회가 카톨릭 예배 봤을 땐 굉장히 간소한 겁니다. 예배 순서가 긴 거는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계속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는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에 있는 교회는 불가리아 정교회, 그리스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 정통교회. 그러니까 정교회가 정통의 이란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색한 면이 있고 호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남 인정해주기가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베푸는 거는 잘 베푸는데 인정하는 거는 인색. 베푸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 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잘 도와주는데 잘 되는 건 못 보거든요. 이거 배가 아프고 그래서 민족성에 이게 좋은 면하고 안 좋은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말을 통자를 써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카톨릭도 우리말로 하면 보편이란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보편교회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카톨릭이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감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로마 보편교회다 바꾸면 이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말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개신교회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개자, 변화할 개자에다가 새로운 신자를 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이렇게는 부르지는 않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하면 영어로 개신교회란 건 알지만.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근데 그거를 로마 카톨릭 교회도 안 바꾸려고 그래. 그냥 뭐 로마 카톨릭 이러거든. 근데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로마 보편교회다. 보편교회다. 또 동방은 오소독스인데 동방 정통교회인데 통자를 안 써주고 동방 정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앙적인 요인이 러시아가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나서 문화적인 수준에 있어서 동방 지역이 굉장히 우월해 있었거든요. 이 서방 지역이 동방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되는 것은 이 1100년대를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이제 대학의 등장이라든지 또 이 중세 중반에 있어서부터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반에 소위 야만족 막 들어오죠. 이거는요, 여기서 봤을 때는 소위 상것도 그런 상것이 없는 사회였어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문화적인, 그런데 야만족 처음 쳐들어오고 로마가 멸망했을 때 AD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그때까지는 이걸 암흑의 시대라고 불러요, 역사에서. 다크 에이지. 그게 암흑의 시대예요.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400년간을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그 찬란했던 로마 문화를 야만족이 와서 전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야만족이 멸망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잔틴 제국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근본을 모르는 인간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샤를마뉴가 AD 800년대에 그 샤를마뉴가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중세의 세종대왕 같은 프랑코 왕국의 샤를마뉴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땅들이 이렇게 다 여기 폴란드까지 이렇게 다 차지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이 제국 내에서 소위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예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문예부흥은 다 신앙적인 기조에서 시작하니까 각 마을마다 몇 개 마을마다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가르치게 하고 문자를 가르치게 하고 학문을 장려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수도원을 또 후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큰 문화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추월하게 되는 것은 1100년대 넘어서야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슬람은 유럽보다도 1000년대까지 더 훨씬 더 문화적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훨씬 더. 이슬람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훨씬 더 발전돼 있었어요. 우리가 화학을 케미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알케미라고 이 케미라는 말이 이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서 알코올 이거 다 이슬람 말들이에요. 이슬람에서 온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발전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도 이슬람에서 서적을 거꾸로 유입해서 유럽이 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대까지는 소위 여기가 세계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는 동양만도 훨씬 더 못하다. 그런데 그걸 비로소 따라잡은 왕이 샤르마뉴였다. 그래서 마뉴가 대왕이란 뜻이거든요. 대왕. 그러니까 위대한 샤르마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만들고 이 하나하나의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면서 이 야만성들이 점점 문화화되고 이제 소위 국가적인 문명에 있어서의 발전까지 이끌어내면서 또 민족성도 개조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어떤 나름대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은 신앙 안에서 통일성을 유럽이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큰 저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큰 저력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1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대한 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학문에서든 예술에서든 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든 주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러면 유럽의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제 15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세계를 호령하고 다니거든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처음 스페인 하더니 그 다음 네덜란드 하더니 그 다음 프랑스가 하더니 그 다음 이탈리아가 하더니 그 다음 영국이 이렇게 그 다음 미국으로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다니고 1500년대부터 차례도 100년씩 돌아가면서 나라가 1500년대 스페인이었으면 1600년대에는 이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하고 그 다음에 1700년대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하고 1800년대는 영국이 세계를 장악을 하고 1900년대부터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나라들이 15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세계를 주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1500년대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그 민족적인 저력 또는 대륙의 저력, 전체의 대륙의 저력을 기독교 신앙의 통일된 제국 속에서 거기서 답을 유일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이제 유럽의 발전을 우리가 중시 여기는 건 지난 이 두 천년 사이에서 첫 번째 천년과 두 번째 천년 사이에서 두 번째 천년의 세계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두 번째 세기에서 천년간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된 나라들이 첫 번째 천년에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역사가 서구 중심으로 쓰여진 거죠. 이렇게 서구 중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종교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종교회를 받아들이고 모스크바 치하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몽골은 그렇게까지 크게 탄압하거나 압제하거나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받는데 예를 들어 일제 치하에는 교회만 핍박받은 게 아니고 모두 다 국민의 삶이 괴로웠듯이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핍박은 받았지만 몽골 치하 아래서 그것은 종교적인 박해로 볼 수는 없죠. 국가 자체가. 그런데 모스크바로 이제 러시아가 옮겨가면서부터 이 지역은 모스크바 러시아가 1400년대, 1500년대 계속 모스크바 러시아 전성시대가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밥이 됩니다. 여기 폴란드에 밥이 되고 리투아니아가 컸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또 쪼개갖고 이쪽에서 유럽에서 또 영토를 쪼개갖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한마디로 조각조각 갈라져 있어서 1500년대 이후로, 즉 모스크바 러시아 시대가 열리고 나서 여기는 계속해서 비극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정복할 때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장악을 하게 되면 폴란드 영향 아래서 다 바뀌게 되고, 리투아니아가 장악을 하게 되면 리투아니아에 또 뭐 노예로도 잡혀가고, 엄청난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전쟁하는데 또 징발도 되고, 그 나라 없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자치적으로 조그마한 소국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 편입이 되면서 소비에트 유니온이 된 겁니다. 사회주의로 이제 통일을 하나 이룬 나라죠,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재밌는 게 특징이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이쪽 지역은 유럽에 의해서 정복을 많이 당했으니까 정교회 신자들이 카톨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순수하게도 정교회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전통성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교회하고 오소독스가 합쳐진 혼합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이런 거 전부 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큐폴라식으로 예배당 돼 있고, 안에도 교회당이 전부 다 정교 예배인데 로마 교황의 그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톨릭 정교회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래 정교회였는데 폴란드가 장악하면 폴란드는 카톨릭이니까 전부 다 카톨릭으로 다 기화를 해야 되는데, 예배 스타일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로마의 이제 소위 지휘권만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참으로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 여기 있는 아르메니아, 이 나라들, 너무나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한 나라들 중에 하나죠. 우리는 지난 세기에 고통을 많이 당했지, 그전에는 그래도 민족이 보존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못 사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200년 동안 수십만, 수백만이 계속 노예로 잡혀갔었어요. 계속. 이게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가 시작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반 대제 때 154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를 했다가 이반 대제가 죽고 나서는 뛰어난 왕들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왕들은 예를 들어 뭐 보리스라는 왕인데 종치기 하고 다니고 교회 종 만들고 다니고 굉장히 선하고 좋은 왕이었지만 이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능한 군주들이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짜르들이 러시아의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적인 군주가 안 나와요. 그런데 딱 1700년대가 정확히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표토르 대제가 새로운 러시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대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동항, 적어도 겨울이 아닌 지역에 널지 않는 곳. 그래서 겨울 되면 얼어버리죠. 그러나 겨울이 아닌 데는 얼지 않는 이 상페테르부르크라는 것을 세우고, 상페테르부르크에서 200년간 러시아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소위 부여다 또는 러시아의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키예프는 아주 오래된 고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오래된 고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자도 따로 받아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보통 여행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야 비로소 뭐 크로아티아인가? 여기 요즘 많이 간다고 막 그러던데, 크로아티아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살로나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살로나라는 곳이 이제 그 스팔라토인데, 수도 스팔라토인데, 거기에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바다에 그 컨스탄티누스 이전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었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 통일 로마 제국을 세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잖아요. 그 이전에 분열이라는 건 두 개의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서 이 소위 위기의 로마 제국 3세기를 끝낸 위대한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아누스가 은퇴를 하고 20년 황제라고 은퇴를 하고 크로아티아의 살로나 스팔라토라는 곳에서 자기 묘실을 죽으면 묻힐 묘실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왕궁을 세워놨어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사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살다가 은퇴지로 정한 곳이니까 얼마나 그 멋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로나를 이제 갑니다. 살로나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를 가겠죠, 아마.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가 1차 러시아, 몽골 지배, 그 다음에 모스크바 러시아, 또 300년간 지속되다가 샌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해서 표토르 대제가 러시아 개혁을 이뤄냅니다. 이때 표토르 대제가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염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다 러시아 사람들. 수염을 못 기르게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콧수염만 기르기 시작해요. 남겨서. 다 자르게 되거든요. 특징이 됩니다. 그 개혁을 러시아에 도입을 하게 되죠. 표토르 대제가 봤을 때는 이미 1700년대에는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 이탈리아든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여전히 후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표토르 대제가 러시아의 소위 서구 개혁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라틴 문화를 들여오자 이렇게 이제 불러서 러시아 전체를 개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가장 발전에 저해되는 수구 세력이 교회라고 봤어요. 교회라고 봐서 총대주교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폴레옹도 교황을 폐지는 못했거든요. 나폴레옹도 교황을 폐지를 못해. 그런데 러시아에 있어서는 이 소위 700년 이상을 내려온 러시아의 대주교직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페토르 대제가 그만큼 개혁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고 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죽인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러시아 구경을 간 모스크바를 많이 가서 아까 그 모스크바에 세워진 성 바실리 성당 그걸 보는데 러시아의 최고 보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또 하나의 러시아의 최고 보물은 여기 샌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겨울 궁전, 여름 궁전이에요. 러시아의 왕가. 러시아의 왕가가 이제 1700년대 그 이전부터 계속 내려온 왕가가 이 로마노프라는 성을 가진 그 왕족이 왕을 했기 때문에 로마노프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미하일 로마노프가 한 이후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계속 러시아의 짜르에 올랐기 때문에 로마노프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노프 왕조의 그 궁궐인 여름 궁궐과 겨울 궁궐이 세인피체르부르크에 있습니다. 근데 겨울 궁전에 있는 작품들이 200만 점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화가들이든 방 하나를 꾸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베르사유가 뭐 아무리 많이 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가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에르미타지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에르미타지 가면은 예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갑니다. 에르미타지에. 근데 이 에르미타지를 이렇게 세계의 보물 창고로 만든 뛰어난 통치자가 표트르 대제보다 한 세대 후에 나온 이후로는 여자 통치자들이 많이 났어요. 캐서린, 이제 미국 말로 하면은 영어식으로 하면 캐서린이고 러시아 말로 하면 예카테리나입니다. 예카테리나 대제. 가테리나. 여제죠, 여제. 여제인데 대제로 부릅니다. 워낙 뛰어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1740년대에 예카테리나 그리고 그때 같은 시기에 통치자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 장미궁전 방 2,400개 만든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보물, 1년에 600만 명 이상이 와서 관광한다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 다음에 이 폴란드 쪽에 있던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제, 아주 뛰어난 대제들이었어요.
예카테리나. 그 예카테리나가 겨울궁전에다가 이 엄청난 걸 채워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발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특히 음악, 미술, 발레 이것이 러시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게 예카테리나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세인페테르부르크에 갔다. 관광객이 버스 타면은 이제 가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카테리나 얘기밖에 안 해요. 예카테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키 가면 아타투르크 얘기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버스 돌 동안 아타투르크 얘기합니다. 계속 아타투르크. 터키의 이승만. 근데 저런 개혁적인 군주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일부는 경험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이나 스승에 의해서 주입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향이 그런 것들을 보이려면 네. 글쎄 사전에 그런 입력이 돼서 그렇게 되나요? 아,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시네요. 진짜로. 아닙니다. 표토르 대제는 그 개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평민의 복장을 입고 평민의 복장 유럽 일주를 했어요. 전체를. 네, 평민의 복장을 입고 유럽에 일주를 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어떤 영국에도 가가지고 영국 국왕도 만나고 표토르라고 하면서. 네, 그 자기 눈으로 직접 유럽을 전체를 다니면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졌고 그 의지의 구체적으로 비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 나서서 자기 눈을 열어 제낀 거죠. 직접 본 거. 그뿐 아니라 윌리엄 펜하고도 만났습니다. 표토르 대제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윌리엄 펜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의 윌리엄 펜이 건너가서 펜실베니아를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펜실베니아를 만들고 윌리엄 펜이 만든 정부의 새 구조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중추적인 행정의 기본 골격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펜의 그 철학이나 사상 이것들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펜하고도 윌리엄 펜하고도 만나. 영국 국왕은 프랑스에 가가지고도 프랑스 인사들을 만나. 유럽을 다 다니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표토르 대제나 이런 사람들이 봤죠. 러시아 여행을 하면 모스크바를 본 다음에 여기서 야간 열차를 타시고 이렇게 그 페테르부르크까지 가면은 밤에 한 12~13시간 이렇게 한 10시간, 한두 시간 자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근데 침대 열차를 타는데 제가 탄 거는 이제 6명에서 이제 한 칸 안에서 자는 건데 꼭 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3명 이렇게 자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랑 막 그냥 같이 자니까요. 여성들은 절대 그 배낭여행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가더라도 이제 단체로 가야 하는 거고요. 여성들끼리는 가서는 안 되죠. 그렇게. 그룹으로 이제 가야 안전하죠. 이제 그 여러 개를 빌리니까. 그런데 짜투리로 이제 남아서 러시아 사람하고 같이 자야 되는 그 칸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재우고 6명씩. 거기는 이제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함께 인솔해 간 사람들이 거기서 자야죠. 제가 거기 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랑 같이 잤는데 예. 많이 시끄럽군요. 네, 아주 막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술 마시고 그러니까. 완전 유럽도 가세요? 요즘 같아서는 좀 많이 안 다니고 싶어요. 몽골 제국 나왔으니 몽골 제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몽골레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이제 뭐 케레이트족, 뭐 나이만족, 옹구트족, 또 타타르족, 백달달, 뭐 흑달달, 타타르도 그 안에서 또 그리고 몽골도
작은 부족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몽골족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우면서 몽골이라는 이름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돼버려서 실은 그 안에 작은 부족이었죠. 그런데 그 몽골 지역에는 이 유럽 쪽에서 이 동방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에서 소위 정통에 밀려가지고 지우개 엄마에서 기독교 분파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먼저 되냐면서 분열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00년으로 확대가 돼요. 수많은 그룹으로 또 확대되고. 그러니까 많은 그 분파와 그룹들이 그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는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다툼과 분열을 성경에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많은 면에서 분열을 일삼아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이단적인 그룹도 있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마틴 루터 등장했을 때 이단,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바리새인이 이단이라고 하고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아닌 그룹도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또 이단이니까 또 이단이라고 한 그룹도 있고, 사실 기독교는 이제 많은 면에서 여러 종파들을 이제 밖으로 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을 소위 유지한다는 그것이 일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리적이고 교조주의적으로 가게 되면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고 연합이고, 그러니까 생각은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동방 지역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돼서 쫓겨난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이걸 경교라고 부릅니다. 경교. 이제 경자는 이제 예를 들어 작을 소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위에 그 명령하는 지시하는 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휘관을 얘기를 합니다. 족장. 근데 그 족장이 관을 쓰면 경자가 되죠. 임금 경자가. 근데 그 임금보다도 훨씬 더 밝은 태양이 하나 있어요. 이게 경자입니다. 빛날 경자. 그래서 빛나는 종교다 해서 빛의 종교다. 경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교 사원이라, 교회에는 이제 이 동양 쪽으로 와서는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경교가 먼저 들어간 건 중국의 당나라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남쪽에도 퍼지게 되고 올라와가지고 몽고 쪽에도 퍼지게 돼요. 근데 몽고 쪽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몽고의 여러 부족들에 퍼지게 됩니다. 케레이트족에 퍼지게 되고, 뭐 다른 부족에도 나이만족에도 퍼지게 되고, 그런데 케레이트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케레이트족의 그 소위 작은 몽골 부족 출신으로 자기의 일신을 맡겨서 이곳에서 장군이 된 인물이 테무친, 징기스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명은 테무친이죠. 근데 이 케레이트족이 경교 부족이었어요. 케레이트족의 다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교라고 부르는, 몽골족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경교인 거예요. 기독교 경교.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크리스천이티지만 우리는 기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기독, 야소 기독, 예수 그리스도가 야소 기독이니까 한문으로 우리가 야소 기독 이렇게 부르듯이 몽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경교, 중국에서부터 불렸던 이름으로 경교라고. 예배당 안에 조명 대신에 촛불을 또 사용하고, 기도할 때 빛을 쓰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빛나는 예배당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는 절과 비슷한 그런 사원을 지어서 경교 교회당이 많았었고, 김춘추도 봤을 거예요. 당나라 수도 장안에 가가지고 경교 교회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몽골에 오면서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는 측창무가 모든 이제 신앙을 전부 다 끊어버리거든요. 이 중국 내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경교가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몽골 지역에 있어서는 틀렸어요. 몽골에 있어서는 이 부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몽골의 케레이트족의
족장이 바로 옹칸이라는 사람인데, 옹칸. 이름이 옹이 이제 요한하고 비슷하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마르구스였어요. 마르구스가 마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그 이름을, 이제 성서적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도 칸이었죠. 근데 징기스칸은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제 여기서 세력이 커지니까 옹칸이 징기스칸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죠. 옹칸의 아들들이. 그래서 징기스칸이 케레이트족에서 빠져나와서, 징기스칸은 경교 신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옹칸은 독실한 경교 신자예요. 그리고 몽골족은 교회를 세우는데 천막 교회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몽골족은 천막을 세우니까 교회당의 천막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벽돌이나 이게 대리석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교회당을 천막으로 지은 민족이 몽골족입니다. 그러니 천막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징기스칸이 여기서 살해 위협을 느껴서 도망 나온 다음 여러 부족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가장 큰 부족인 케레이트족을 공격해 갑니다. 그리고 옹칸을 죽이죠. 그리고 옹칸의 딸들과 조카들을 자기 가문의 아들들과 자기 자신에게 이 아내와 또 첩들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옹칸의 딸 중에 소르각탄이라는 딸이 있어요. 소르각탄이 베키. 이 소르각탄이 베키를 징기스칸이 막둥이 아들이 톨루이가 있는데, 막내가 이 톨루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톨루이의 부인이 소르각타니가 돼요. 결론적으로 징기스칸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가 거대한 이 카스피해의 호라즘 제국이라고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에 사신을 보냈다 사신이 죽으니까는 대부대를 이끌고 가서 아예 이곳을 수장시켜버리죠. 그 수도가 여기 이 부근에 있었는데요. 여기 이 부근에서 이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합니다. 이 몽골은 카라코룸이 이제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의 수도인데, 징기스칸이 그의 부대를 보내서 거대한 제국을 여기까지 세우고 나중에는 북상을 해가지고 카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정복을 하게요. 바투가 우크라이나까지 정복한 다음에 더 여기서 정복해서 유럽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원정을 벌입니다. 여기서 이 지역을 다 휩쓸고 무적의 징기스칸 제국을, 소위 이야기하는 징기스칸 제국을 세우게 되죠.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오고다이가, 셋째 아들이 오고다이가 칸에 오르고, 오고다이가 죽고 나서 구유크가 칸에 오릅니다. 그의 아들. 근데 구유크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구유크가 죽었을 때 톨루이의 아들 몽케가 칸에 오릅니다. 근데 이 몽케는 소르각타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옹칸의 손자가 몽케입니다. 옹칸은 징기스칸한테 죽었는데 그의 손자는 몽골의 대칸이 됩니다. 근데 이 몽케를 찾아간 루브르크이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카라코룸까지 찾아간 루브르크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1256년도에 처음으로 루브르크의 보고서라는 것을 써서 몽골에 가서 여러 자기가 보았던 것을 여행기로 내면서 몽골 저쪽에 오게 되면은 바다가 있다. 얼어붙는 바다 있는데 그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소위 압록강이죠. 바다 건너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까울레다. 이게 코레아가 됩니다. 처음에 시였어요. 까울레 이렇게 해서 고려. 이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족을, 고려를 서양에다가 알린 사람이 루브르크인데 그가 몽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 루브르크의 보고서에서 고레아로 우리나라가 소개되면서 그 뒤로 조선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고레아라고 불려지게 되고, 대한민국이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레아라고, 고려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국가의 이름이 대한민국이어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코리아로 우리의 민족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몽케는 그러니까 옹칸의 입장에서 봐서는 손자가 몽골의 대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소르각타니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 남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는가, 몰래 독살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와의 사이에서 나온 몽케가 대칸에 오르고, 몽케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역시 아들인데, 소르각탄이 아들인데 대칸에 오르고요. 쿠빌라이는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되죠. 대두로 천도를 하게 된 다음에 원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그의 셋째 아들이 훌라구라고 있는데, 이 훌라구는 일칸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 일칸국이라고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의 세 아들이 몽골 제국 전체를 지배합니다. 근데 왜 몽케가 쿠빌라이나 훌라구가 이 대칸에 오르게 됐느냐? 몽고의 쿠릴타이가 열렸을 때 징기스칸이 낳은 자녀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아들만 해도 뭐 큰아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몽골 백성들이 소르각타니를 성녀처럼 존경했어요. 그래서 경교사제는, 이 시대에 있었던 경교사제는 문헌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소르각타니를 몽골의 성녀인데, 소르각타니를 굳이 서양의 역사에서 비교하자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하고 같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소르각타니 같은 여자가 한 명만 세계에 더 있다면 여성은 명백히 남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죽고 나서 교회당에 묻혔고요. 경교의 성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성자가 있었잖아요. 경교의 성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몽케와 쿠빌라이와 훌라구 때 몽골은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살육 집단에서 국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격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 셀주크 투르크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칸국까지 세웠는데, 몽골 제국에서 특히 훌라구가 이쪽에 칸이 돼서 일칸국을 세우면서 마지막 남아있었던 게 사실상의 이 이집트 이슬람 남아있었거든요. 이 이집트 이슬람을 훌라구가 밀어버렸다면 이슬람은 세계 지도가 정말로 바뀌어서, 세계 지도뿐 아니라 세계 역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훌라구가, 이 몽케가 칸으로 있고 또 쿠빌라이가 칸이 되는 그 와중에 있어서 몽골에 있어서 큰 정쟁이 일어나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몽골의 일칸국의 최고 명장이 키부카라고 있는데, 키부카도 경교 신자예요. 근데 키부카는 이집트를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집트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소위 이스라엘의 골리앗샘이, 아인잘루트라는 골리앗샘이라는 곳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몽골군하고 이집트군이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키부카가. 왜냐하면 주력 부대가 떠나버려서. 그래서 이 전투군은 사실상 몽골의 최초의 패배로 기록될 만큼 치욕적인 패배였어요. 그리고 전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제 훌라구가 나중에 갚으려고 했지만 그걸 갚지를 못합니다.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이슬람이 그 소위 이슬람 제국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칸국은 이제 쇠하게 되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투르크족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와서 이 지역에 거대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됐으니까 세계 역사가 그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뭔가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 아인 잘룻이라는 데 있어요.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잘룻, 골리앗이라는, 골리앗샘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샘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집트 맘누 광조의 군대하고 키부카의 몽골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몽골 군대하고 이집트 군대가 전투를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이게 엄청난 전투입니다. 네, 네. 네, 1260년. 네, 근데 이 전투에서 키부카가 만약에 일칸국의 훌라구가 군대를 안 데리고 가고 일칸국의 훌라구가 군대를 키부카에게 그대로 다 줬다면 이집트는 없습니다. 아마 이슬람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훌라구도 경교신자고 부인도 경교신자고 키부카도 경교신자고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 1260년은 1100년도부터 십자군이 시작이 됐잖아요. 1100년도부터요. 지금 1260이면 십자군이 한참일 때거든요. 십자군이 지금 여기서 계속 싸웠었잖아요. 100년 전부터 200년 동안.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십자군 왕국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시돈, 두로, 악고라고 하죠. 성경에는 에이거라고 이제, 에이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 악고가 이제 에이거가 가장 마지막 십자군의 이제 그 무대가 되는데, 이때 십자군이 누구 편에 든 줄 아십니까? 이집트하고 한편 돼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나요? 그래서 유럽에서 봐서는 뭐가 더 무섭냐를 본 거예요. 뭐가 더 무섭냐? 몽골을 더 무섭게 봤습니다. 이슬람하고 한편 돼가지고 싸운. 근데 이슬람하고 한편 돼서 싸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하나였잖아요. 세계 1차 대전 때. 네, 한편. 그 다음에 크리미아 전쟁에 있어서도 또 한편 됐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면서 영국,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가 한편 돼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쟁은 30년 전쟁인 1600년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그때 끝나고 근대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일칸국의 아르곤이란 이름의 칸이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네, 몽고르입니다. 몽고르인데요. 이 몽고르가 이게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 말이에요. 시리아 말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언어를 몽고르의 글자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헬라어를 헬라어 대문자를 가져다 러시아가 썼죠. 그거를 전해준, 슬라브 민족에게 전해준 사람이 키릴이라는 이름의 수도사기 때문에 슬라브 문자를 키릴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러시아 언어는 키릴 문자입니다. 그러면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이죠? 예, 영어를 잘하시네요. 굉장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러시아 말이든 이제 몽골 말이든 문자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언어 자체를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예. 우리 한글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세종대왕님께서 괜히 한글 창제하셨어요. 힘들게 이렇게 쓰면 되는. 경교에 대해서 좀만 더 알고 싶은데 혹시 경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달라서 그런 건 아닌가? 경교 네스토리우스라는 분파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431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됐죠. 근데 경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국의 경교가 들어가서 당나라 때 이제 이세민이 때 들어가죠. 양만춘이한테가 누나나 이랬지 않습니까? 영계소문한테 패배하고 그 이세민 때 이제 경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세민은 이제 당 태종으로서 중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최고의 그 통치자 중에 하나죠. 그 중국에 있어서 태평시대를,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시대를 열었던 통치자, 군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화를 꿈꿨어요. 그래서 경교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경교가 어떻게 중국에서 퍼졌는가, 경교의 역사를 쓴 비석이 있어요. 그게 대진경교 중국 유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비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보면은 이 중국 내에서 경교가 왜 퍼졌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포교를 하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전문적으로 그거를 다 써놨죠. 이제 그 비석이죠. 검은 비석.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 그거를 번역을 다 해놔가지고 대진경교 중국 유행비라고요. 그 내용을 번역을 다 해놓은, 그거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그 종교학이나 문화인류학 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그 과거에 있어서는 종교가 그 문화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였었으니까, 이 경교 연구를 통해 가지고 몽골 역사 연구 또는 실크로드 연구, 또 중앙아시아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경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죠? 현재는 경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일부 아주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제 경교가 사원이 당나라 장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김춘추가 중국으로 오가면서 중국에서 이미 수만 명의 경교 신자들이 있었고 경교 사원들이 존재했으므로 김춘추가 그거를 보고 경주 불국사를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양식. 제가 이거 하나 나눠드렸는데, 종이 하나, 오늘 이거 좀 볼까요? (1100년대에) 세워진 캔터베리 대성당이죠. 원래는 이제 조그만 교회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세워진 것은 이미 저렇게 저 거대한 건물로 세워진 것은 이미 9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자랑하는 세 개의 위대한 그 대성당이 있는데, 하나가 캔터베리 대성당, 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에베이, 그 다음에 세인 폴 대성당입니다. 저 자리가 어거스틴이 처음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어거스틴이 갔던 곳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고요. 좀 전에 본 캔터베리 대성당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인 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인 폴입니다. 세인 폴은 1666년에 런던 대화제, 이게 런던에서 런던 대화제가 일어나서 초토화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 거대한 이 바로크 양식으로, 이전에 있던 교회당과 다르잖아요. 고딕이 아니잖아요. 고딕은 첨탑으로 해서 지어졌던 거고, 웨스트민스터하고 캔터베리 대성당은 고딕이고, 바로크 양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영국이 대표하는 가장 큰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테임즈강에서 본 거고, 이걸 돌돔을 하면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돔의 크기가 이게 영국의 자존심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시대 때는 이제 1500년대 이후 1600년대 후반에 세워서 1700년대까지 30년에 걸쳐 세우는데, 유럽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대성당을 바로크 양식으로 짓고 싶어서, 고딕식은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바로크 양식. 그런데 바로크 양식에 있어서는 위에서 보는 이 십자가형이고, 이렇게 고딕은 이쪽에가 이렇게 있어서 팔이 이렇게 긴 십자가죠. 근데 중앙에다가 이 돔을 세우는데, 이 돔의 크기가 교회의 권위의 크기죠. 이 돔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런던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세계의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크게 만들수록 대성당의 위용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걸 돌로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 돌로 만들려고 했다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돌로 만들지 않고 이게 청동으로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 모양이 나도록. 무게를 최소한 가볍게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돌보다 가볍으니까. 저 게임이 안 되죠. 돌 무게. 그렇죠. 예, 예. 돌은 거의 뭐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저거는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돌로는 돔을 못 만듭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인데요. 영국에서 사실상 시작된 첫 교회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옛날 켄트 왕국, 우리식으로 하면 3만만 지난 뭐 이렇게 최초의 그 오리지널 그 부족 국가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이 영국에 있어서도 앵글족과 삭슨족이 500년대에 영국을 정복하고 나서는 7개 왕국으로 쪼개가지고 이게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알프레드 대왕 때. 합쳐지고 나서 이 유럽 본토에 있는 바이킹족이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복자 윌리엄입니다. 별명이. 바이킹족인데 영국의 이 혈통을 가지고,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라는 국왕이 죽었을 때 1066년에 영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돼요. 그리고 바이킹의 피가 영국의 국왕이 됩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영국을 침공해가지고 지난 1000년 동안 영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침공한 예가 없었는데 윌리엄 정복자가 1000년 전에 침공을 해서 영국의 국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국왕에 내려왔습니다. 그의 후손이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윌리엄 2세, 루퍼스라고 얼굴이 뻘겋다는 뜻이죠. 윌리엄 2세가 있었고, 이 윌리엄 2세의 그 헨리 1세가, 그의 동생이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 됩니다. 그 두 아들이 왕이 다 되고, 헨리 1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헨리 2세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헨리 2세가 폭정을 일삼았어요. 여기서 하나 더 가면 이제 헨리 2세 아들이 그 유명한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라고 불리우는 십자군 운동에 나왔었고, 리차드가 죽고 나자 그의 동생이 존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존 왕 때 1214년에 소위 이 마그나 칼타 대헌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헌장을 제정하고 나서 존 왕이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제 자기의 왕권들을 전부 다 양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리차드는 이제 십자군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일화가 나오고,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리차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리죠. 왕위에 있는 동안 영국 땅에서 있는 기간보다 영국 바깥에 있는 기간이 더 많았었으니까, 십자군 나서 유럽을 대표로 해서 여기 중동 와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 호시탐탐 왕위를 놓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에서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존 왕이 왕위에 되는데 리차드의 신하들을 제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리차드의 신하 중에서 활 제일 잘 쏜 애가 로빈훗이었어요. 로빈훗. 전승에 의하면 로빈훗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왕의 폭정에 이제 항거하여서 스티븐 랭턴이라는 대주교가 이 귀족 세력들을 규합해서 국왕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국왕이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조약에다가 서명을 하게 되죠. 국왕 스스로의 권위를 제한하고 귀족의 허락 없이는, 영주들의 허락 없이는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군사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귀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왕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대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헌장이라고 러니메이드라는 평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법하시는 분들은 저기를 일종의 성지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러니메이드 평원에서 존 왕이 마그나 칼타에 서명한 게 서양법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국왕의 말 안 들으면 로마처럼 이렇게 죽여버린 적이 많은데 합법적으로 문서에 만들어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게 됐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후로 이것이 바로 영국 민주주의 효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왕의 권한을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제한을 하게 되고 지금은 형식적 왕으로 이르게 된 게 그러면서 실제 통치를 민주적 통치로 국민 가운데 선발된 통치자로서 예를 들면 총리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각이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효시가 되는 게 마그나 칼타의 이 서명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윌리엄 루퍼스가 왕에 있다가 그의 동생 헨리 1세가 왕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존 왕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죠. 그가 왕에 있었을 때 여기 스티븐 랭턴이 이때가 주교고요. 목사님들 계시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면 스티븐 랭턴이 성경에 장을 구분을 했는 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장을. 구약과 신약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장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 28장이에요. 누가복음이 24장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스티븐 랭턴의 구분이에요. 그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구분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인식이 있어서 창세기 50장이에요. 조성이니까 50, 은혜, 온전한 광야 40이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이기는 27장까지 있어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 뭐 그런 식이에요.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3 곱하기 12지파의 진행이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100장도 나눠요. 신명기 34장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돌파면 새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짜여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마태복음은 4, 7에 28, 4는 세상이고 7은 하나님이라고 28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스티븐 랭턴이에요. 이 마그나 칼타 제정한 사람이 성경의 장도 구분을 했어요. 헨리 1세 때, 윌리엄 루퍼스 때, 그리고 헨리 1세 때 대주교는 그 유명한 안셀름입니다. 안셀름. 중세의 위대한 철학자, 스콜라 철학자 안셀름이 대단하죠. 그리고는 이 헨리 2세 때, 소위 헨리 2세 때, 이 폭정을 일삼는 이 헨리 2세 때 대주교를 죽이는데 토마스 베킷이라는 대주교를 죽여요. 왜냐하면은 대주교가 영국 전체에 이제 교회의 소위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주교를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고 교회에서 들어오는 수입들을 수시로 요구를 했어요. 대주교한테 돈 얼마 했어요. 그럼 헌금 들어오면 그거를 전부 다 국왕이 가져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베킷은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요. 국왕이 뭔데 네가 헌금해야지 그 교회 돈을 네가 달라고 하냐 이렇게. 교회가 돈 세탁 장소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네 개인 은행이냐 이렇게. 토마스 베킷을 이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종탑이 있는 곳이 항상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 교회당 거대한 건물 이게 100m가 넘는데 어디가 입구인가 막 여기가 입구인가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게 여기 또한 100m 항상 어디가 입구라고요? 종탑 입구예요. 종을 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종탑이 입구입니다. 엉뚱한 데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입구는 종탑에 있다 이렇게 돼요. 해외여행 나갈 때 쾰른 대성당하고 슈테반 대성당하고 버스 그 길가에다가 내려놓고 저기 구경하고 오십시오 하는데 출입구 못 찾아갖고 여기인 줄 알고 갔다가 이 한 바퀴 돌고 대들보가 십자가로 되어 그렇죠. 요 위에서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십자가죠.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혼합한 거죠. 고딕 건물이죠. 고딕 건물. 돌로서 옆에를 전부 다 받쳐가지고 거대한 돌덩어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옆에서 받쳐가지고 이 돌덩어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전체도 다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무게인 거죠. 그거를 옆에서 지지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받쳐놓는 거죠. 여기서 살해됐어요. 도끼로. 존 왕이, 헨리 2세가. 그래서 이 성자, 중세의 가장 유명한 성자가 됩니다. 백성들의 휴황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캔터베리 대성당은 영국의 정신적인 성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무슬림 교도에게 카바, 메카의 카바 성소가 있다면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세 때 캔터베리 대성당은 정신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적인 인물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묻혀 있지만 런던에, 그러나 그 아래쪽에 있는 캔터베리, 런던 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캔터베리는 영국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영적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중세 때부터 사람들이 순례하는 것이 영국 사람들의 성지 순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캔터베리 대성당의 순례다 이렇게 봅니다. 영국은 캔터베리 대성당을 순례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는 뭐 산티아고 길이다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갔다가 오는 뭐 그런 길, 로마를 가는 로마 길이라든지 예루살렘까지 뭐 갔다 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순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안에를 한번 볼까요? 엄청나죠? 사람이가 돌 종이접기 하듯이 해놨죠. 너무나 아름다운 대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성가 찬양을 부르면 공명이 대단합니다. 이게 막 울리고. 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 첫 왕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앵글과 섹슨족의 왕이었는데 윌리엄 때부터 1060년대부터 바이킹 출신이 왕으로 왔다 이 말이죠. 바이킹 출신이 왕으로 오고 영국의 피는 가지고 있지만 왕통에 프랑스에서 산 프랑스의 노르망디 귀족이 바이킹 출신이 영국의 왕이 와서 영국의 왕통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앙주 가문에 의해서 또 이제 헨리 2세 앙주 가문에 의해서 또 다른 피가, 프랑스 피가 또 섞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나라의 피가 왕통에는 섞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 건너왔으므로 프랑스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130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어는 우리나라 옛날에 한문이 이거고 한글이 아주 하류층의 언어로 취급받듯이 영어는 하류층의 언어로 취급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앵글의 언어잖아요. 야만족의 언어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일찍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언어로 취급받고 있었고, 라틴어는 학문적 언어로 취급. 그래서 불어는 행정 언어고, 라틴어는 학문 언어고, 영어는 시장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일반 언어였어요. 앵글족의 언어가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쓸 줄은 몰랐겠죠. 앵글족이 앵글랜드 정복하면서 그랬을까, 야, 우리가 1500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 아무도 빠짐없이 다 우리말 쓸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지금 앵글 말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학이라는 게 이게 나오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영어의 본격적인 구전으로만 우리가 옛날에 뭐 노래나 타령이나 이렇게 민담이 구전으로만 내려오다가 문헌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한글 문학이 발전하게 됐듯이 영어도 구전으로만, 앵글리시가 구전으로만 내려오다가 영어가 문학이 된 놀라운 작품들이, 그것도 어리벙벙한 작품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작품들이 동시에 쏟아지게 되는데, 영어를 영국민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행정 언어에, 그리고 유럽의 어떤 언어에도 뒤지지 않는, 소위 이제 불어에 비해서도 아주 유치한 언어로도 취급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소위 오늘날의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문어체 영어로 발전시킨 작품들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윌리엄
랭글랜드의 농부 비에르의 환상이라는 작품, 두 번째가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고,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에요. 세 개가 전부 다 1300년대에 같은 시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그 번역된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성경 안에 있는 그 언어들을 직접 읽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배우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숫자가 일반적으로 중세에 있어서는 뭐 많아봐야 얼마 쓰나, 뭐 한 300단어? 300단어 이렇게. 그러나 성경을 한 권 읽게 되면 단어가 300단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수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큰 문학적인 발전을 이뤄낸 그 세 개의 작품들이 동시에 1300년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문학의 발전에서는 1300년대를 그때 효시로 잡습니다. 근데 랭글랜드의 농부 피에르의 환상인데,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이제 작품은 The most needy are our neighbors if we take good heed. 가장 궁핍한 자들은 우리 이웃들이다.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 such as prisoners in dungeons, 동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우리 이웃들이고, and poor folk in cottage, 조그만 오두막에 있는 가난한 주민들이 바로 우리 이웃들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rdened with children, 이들은, 이 가난한 백성들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and with the landlord rent, 지주들의 월세 때문에 힘들어한다.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what they save, 그들은 저축해서 by their spinning, 물레질을 해가지고 저축한 것을 가지고 they spend it in house hire, 집안 소비 물품을 사고, and also in milk, 우유도 사고, and meal, 먹을 것도 사고, to make porridge with, 수프를 끓인다. 그래서 to feed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먹인다. who cry after food, 음식을 달라고 우는 아이들을 먹인다. and they themselves, 그러나 그들은 suffer much hunger, 매우 배고파 하는데, Ruth is it, 잔인하지 않은가, to read or show in rhyme, 이들의 이야기를 내가 글로 쓰고 시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너무 슬프지 않은가, 이들의 고통은 말로도 시로도 너무 슬프지 않은가, 이런 말입니다. 제프리 초서의 이제 캔터베리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첫 문장이 When that April with his showers suit, 4월 달에 큰 비가 땅에 내려와서 쏟아지면 The drought of March has pierced to the root, 3월의 가뭄은 뿌리 끝까지 적셔드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이제 그 엘리오트가 1922년에 황무지라는 시에서 첫 기절을 틀었어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다, 이렇게. 왜냐하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그 혹독했던 겨울을 비를 내려서 그 소산의 땅으로, 새싹이 돋아오는 땅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인 이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캔터베리 이야기는 처음 시작을 할 때 and especially from every side and, 모든 지역으로부터 of England, 잉글랜드, 영국에 to Canterbury, 캔터베리로 they went, they, 그들은 갑니다. The holy blissful martyr, 거룩한 성자를, 순교한 성자를 for to seek, 찾습니다. to ham은 힘의 고어입니다. 그 사람은 that helped, 우리를 돕고, when that they were sick, 순교자들이, 순례자들이 그 성자를 찾을 때 그 성자는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그 신앙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문학인데, 문제는 이 캔터베리 테일즈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캔터베리 테일즈가 번역도 되어 있는데, 캔터베리 테일즈는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나는 29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29명의 사람들이 여관에 모여서 4월달이 되면은, 봄이 되면은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 중에서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할 때, 자기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자기에게 큰 실패가 있었을 때, 또는 영적으로 어떤 큰 충전이 필요할 때
자기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자기 기도가 뭔가 있어야 할 때 이럴 때 캔터베리 대성당까지 어느 곳에 살든 모여가지고 순례를 해서 이곳에 가서 이 귀퉁알이 이렇게 보면 사이드에 빠져나가는 게 저쪽 이 채플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사이드에 조금씩 하면 이렇게 여기 지금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작은 소위 기도실이에요. 작은 기도실. 그 안쪽에 보면 이제 토마스 베킷이 도끼를 맞아가지고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그의 유골도 넣어져 있고, 그래서 그 유골을 만지면은 순교한 성자이기 때문에 질병도 낫고 자기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해서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유치해 보이지만 꼭 유치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이 틀려도 불쌍히도 여기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캔터베리 테일즈, 캔터베리 이야기, 제프리 초스가 쓴 이 문학은 그래서 29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내용이 그렇게 돼요. 2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떠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들이 왜 모였는지, 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이던 사람 뭐 기사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뭐 수도사도 있고, 그냥 시골 여인도 있고, 옥스퍼드의 대학생도 있고, 농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다양한 29명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 그러니까 캔터베리 테일스는 엄청난 문학이에요. 영문학에 있어서만 문학이 아니라 중세 사회를 볼 수 있는 그 계층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와 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격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데 하는 일은 무엇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학의 구조는 앞에서 이 29명의 사람을 설명을 하고, 이들이 소위 우리의 식으로 하자면 주막에 딱 모였는데 주막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캔터베리 테일즈는 29명의 사람들이 각자 내놓는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에요. 옛날 이야기 모음집.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캔터베리 테일즈 옛날 이야기 모음 중에서. 이게 이제 그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얘기를 풀어내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 삼각관계 사랑 이야기를 풀고, 어떤 사람은 그 초대 순교자의 이야기도 풀어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29개 이야기가 29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가 20개가 넘는 이야기가 나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생의 이야기가 좀 흥미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얘기가 재밌는데 옥스퍼드 대학생, 그러니까 옥스퍼드에 다니는 대학생의 차례가 된 거예요. 캔터베리 1300년대에 1330년대에 캔터베리 테일즈, 캔터베리 이야기가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 책이 나왔으니까 1300년대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 배경도 들어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문화적인 것도, 풍습도, 생각도, 사고도, 정치적인 성향도 그 속에서 다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세계적인 명작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명작이에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생 차례가 됐어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옥스퍼드 대학생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한 영주와 그의 사랑, 그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대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생 얘기 시작합니다. 어느 이탈리아의 영주, 이탈리아 북부의 영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영주의 이름은 월터였대. 그 월터였는데 너무 착하고 멋있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주 안에는 영지의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영주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다 따르고 그랬대. 아버지처럼, 뭐 형님처럼, 왕처럼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문제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어.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영주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 사람의 사촌이 차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혹시 흉포한 영주들이 오면은 장원은 천국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영주가 왕 노릇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영지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가가지고 모두 다 엎드려서 사정을 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해 주십시오.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영주가, 나는 혼자서 살고 싶은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나를 결혼을 하게 해서 나를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자유로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영주님에게서 아드님이 태어나서 그 아드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려줘야 우리도 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주가 나 혼자서 자유만 누리고 사는 게 너무 이기적이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공포를 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는 날 신부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결혼할 신부를 찾아서 다닙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호서대학교 교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술래자고 그냥 주막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한 사람씩 하루씩 잘 때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터라는 이제 영주가 다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영지 안에 있는 곳곳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한 그 아가씨가 아버지하고 함께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심청이처럼 너무 마음이 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했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고 저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 날 전까지 그 처녀하고 비슷한 몸매를 가진 그 아가씨를 불러다가 옷까지 다 맞춰놓고 반지, 그 다음에 왕관, 보석까지 폐물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왕의 결혼식을 하는 날이다 해서 정해놨으니까 다 모여드는데 거기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가 누구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영주가 내가 신부 될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여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말을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주를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영주가 이제 그 아가씨 집에 갔는데 심청이 우리말로는 심청이 영어로는 그리실다인데 그리실다의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리실다의 집에 갔는데 그리실다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주가 그 노인이 된 그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고 어르신 당신의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진심으로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저는 영주님을 너무도 존경합니다. 영주님을 위해서라면 영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을 원하시면 제 딸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영주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있는 데서 저는 따님의 허락을 정식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주가 그리실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멋지고 잘생긴 젊은 청년이 나의 아내가 돼주십시오. 나의 아내가 돼주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될 마음이 없다면 노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아버님과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그리실다가 저는 영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영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 같은 미천한 신분이 영주님의 아내가 될, 귀족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자격이 있다고 만약 생각하셔서 그렇게 청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생 동안 절대 저의 사랑을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바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옷을 다 입혀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는 옛날 시골집에서 있던 어떤 옷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드레스도 다 입히고 보석도 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이 용주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아내의 사랑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자기 아내의 사랑을. 그런데 그 아내의 사랑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부 자기의 신하들 중에서는 아내를 귀족에서 데려오지를 않고 아주 평민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아내를 시험하는데 한 가지 이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신복을 하나 불러서 비밀리에 자기 아내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을 미리 다 얘기를 해놔요. 그 아내에게서 딸을 데려다가 이탈리아로 데려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외딴 곳에서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아주 자녀를 잘 키우는 귀족이 있는데 그 귀족에게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절대
돈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되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절대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한테는 와서 그리실다야 그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저는 용주님이 제 남편이기 때문에 저의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에게 하는 요구도 당신이 받아줄 수 있습니까? 무슨 요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딸을 낳았는데 당신도 평민 신분이고 딸도 평민 신분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기 때문에 나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큰 불만에 있습니다. 나는 딸을 당신이 데리고 키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딸을 다른 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신복이 와서 그 딸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때 이제 그리실다가 저 신복에게 사정을 해요. 만약에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어디 이제 처치한다고 했으니까 죽일 거면 고통 없이 죽여주시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은 가슴이 찢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변함없이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 슬픔을 떨치고 계속 남편 사랑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서 또 몇 살 자라니까는 이 남편이 또 이 아내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실다요. 그댄 정말 여전히 변함없이 10년이 지났는데 날 사랑합니까? 사랑한다요. 그러면 첫 번째 딸 낳았을 때와 비슷한 얘기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도 버려야 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버려도 당신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아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보내가지고 이 아들 데려가요. 근데 이 용주는 이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가서 유럽에서 최고의 귀족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가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과 딸이 이제 먼저 태어났으니까 딸은 이제 크게 큽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의 나이까지 됐습니다. 아들도 크고 아들 둘이 잘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주 예쁜 용모가 딱 됐을 때 그때 이 용주가 와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자기 부인에게 합니다. 그리실다요. 그대는 평민 출신이라 나하고 신분이 맞지 않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대하고 나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는 새로 장가 들어야 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떠나도록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당신이 받은 걸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보석도 놓고 가고 다 그동안 선물로 받았던 것도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입었던 옷도 놓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리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맨몸으로는 영주님의 아이들을 낳은 몸인데 이 맨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수모를 영주님께 수치를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이 옷 한 벌만 주시면 이 옷 한 벌만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떠나요. 그 실제 떠나요. 그리고 오두막에 자기 집 살던 대로 옵니다. 오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영주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뭐 사람이 남자가 뭐 마음이 식을 수도 있지 하면서 역시 뭐 신분에 맞는 사람을 해야 돼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백성들은 그래도 그리실다가 너무 착하고 좋은 그 부인이었는데 아내였는데 영주의 부인이었는데 많은 사람은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리실다는 정말 옷 한 벌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젠가 신분이 안 맞아서 네가 다시 집에 돌아올 줄 알았다 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둘이 다시 지내요. 그리고는 이제 영주가 백성들에게 새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다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신부가 또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연락을 보내서 자기의 딸하고 아들이 오게 해요. 그리고는 자기 딸하고 아들을 도착하는 날 그리실다한테 연락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신부가 왔는데 당신이 와서 종이 될 수 있겠냐고 그래요. 당신이 약속했지 않느냐고 옛날에 내가 시키는 것은 무엇인 당신 사랑하니까 일생 동안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실다가 당신의 새 신부를 위해서라면 내가 종도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새 신부를 위해서 옷도 다 기어놓고 방도 다 청소해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싫어요. 아주 싫어하시는. 옥스퍼드 대학생 이야기 꼴등하는 게 분명히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딱 왔는데 그리실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실다요. 여기 있는 이 멋진 여인은 10대 소녀가 왔잖아요. 내 새 부인이 아니라 당신 딸이고 여기 있는 멋진 젊은이는 당신 아들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당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였어. 내가 당신을 시험한 걸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당신은 어떤 귀족도 보여주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어. 그리스도는 그걸 보고 그 자리에 기절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서 이 부부 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캔터베리 데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간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냐 그러고 하면서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애프터는 없어요? 전번에 저 하루 돈 나왔잖아요. 네. 그때 초상수로 왔는데 네. 작품이 우리나라 말 번역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백화면도 그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순례자들의 이야기. 예, 그래서 단테의 소위 신곡은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형이상학적 작품이에요. 그런데 캔터베리 테일스는 거꾸로 일반 사람들의 그 삶과 애환과 또 그 속에 있는 그 문화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또 깊은 정서까지 또 사상까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명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두 면이 좀 필요해요. 형이상학적인 것을 보는 거하고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옥스퍼드 대학생이 해놓은 이 이야기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너무나 이제 남편이 잔혹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만큼 신실함.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은 믿을 게 못 된다. 네, 그러나 여인의 사랑은 오히려 훨씬 더 칭찬받고, 그러니까 고통은 여자가 겪었지만 훨씬 더 이제 칭찬받고, 가치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제시되는 그런 이야기죠.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영문학에 있어서 효시가 되는 건데 동시에 나왔습니다. 1330년대 영어 성경. 그래서 각각의 집에 농부 피에르의 환상 그리고 캔터베리 테일스,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의 순례자의 이야기, 줄여서 캔터베리 이야기, 캔터베리 대성당 이야기 또는 캔터베리 이야기, 그리고 이 영어 성경까지 해서 이 세 권의 책이 영문학 오늘날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그런 언어로 발전시키는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